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일론 머스크 전기이며 저의 소감과 함께 공유드립니다.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아주 성공한 인물이면서 이슈가 많은 인물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혁신가이며 세계 최고 부자이자 미국 공학 아카데미의 회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회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 로켓을 만드는 스페이스X, 뇌칩을 연구하는 뉴럴링크, 그리고 고속철도 신기술을 연구하는 보링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이며 2023년에는 트위터를 인수하여 자신의 개인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머스크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습니다. 그의 동생이자 첫 창업 파트너였던 킴벌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형을 매우 사랑하지만 형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도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에 매료되어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만 머스크의 성격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매우 극단적인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경박하거나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가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만들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대부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만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종종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많은 일들이 예측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이름을 X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뉴스를 본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창업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스크가 페이펄을 창립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펄의 원래 이름은 X.com인 것은 잘 모를 겁니다. 페이펄을 판매한 후 설립한 것이 스페이스X이고 오픈 AI 공동 창립자임에 불구하고 다시 새로 설립한 인공지능 회사 이름도 XAI입니다. 보다시피 머스크가 X에 매우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배경을 보면 트위터를 X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물론 사소한 일이지만 머스크와 같이 복잡한 인물일지라도 그의 인생 궤적을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 전기는 우리가 머스크의 인생 궤적을 정리하고 머스크가 어떻게 머스크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명한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으로 그의 이전 작품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 전기, 키신저 전기, 프랭클린 전기, 다빈치 전기, 아인슈타인 전기를 저술했습니다. 만약 전 세계 전기작가의 영향력을 순위로 매긴다면 아이작슨은 의심할 여지 없이 1위일 것입니다. 이 전기를 위해 월터 아이작슨은 머스크를 2년 이상 추적하며 인터뷰했고 그의 인생과 경력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머스크와 가장 친밀한 가족 구성원, 친구, 동료들 뿐만 아니라 머스크와 격렬한 갈등을 겪은 사람들도 인터뷰했습니다. 이에는 그의 아버지, 전 배우자, 전 동료, 경쟁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이 전기는 결코 머스크를 일방적으로 칭찬하거나 신격화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이작스는 머스크의 중대한 생애 사건들을 복원할 때 다양한 관련자들을 찾아 여러 각도에서 사실을 교차 검증하며 심지어 같은 사건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아이작슨을 매우 존중하며 이 책을 쓰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책이 출간 전까지도 원고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2023년 9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머스크에 대한 찬사와 논란이 거의 동등하게 많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혁신적인 광인을 강한 편견이나 필터를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작스는 차분하고 객관적이며 진실된 시각에서 편견과 필터를 버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아무런 꾸밈 없는 머스크를 복원해 주었습니다. 먼저 머스크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머스크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기 좋아했고 그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면 머스크가 무엇이든 읽고 나면 그 내용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어도 모든 내용을 기억해내며 가족들은 모두 그가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력 면에서 아주 천재적인 면이 있지만 반면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서툴렀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톡서를 통하여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마음과 다르게 말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방면으로 머스크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오랫동안 머스크는 학교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키가 작은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매우 서툴렀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하여 병원까지 실려갔고 한 주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머스크의 부모는 이혼합니다. 10살부터 머스크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고 이것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스크의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이고 무정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한 후 아버지는 심지어 가해자 편에 섰으며 퇴원 후 아버지에게 1시간 동안 심하게 꾸짖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10세부터 17세까지 아버지와 함께 지낸 7년은 마치 랜덤박스를 열어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언제 기쁘고 즐거워할지, 언제 어두운 모습을 보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머스크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 머스크는 매달 아버지에게 생활비로 돈을 보내주지만 아버지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머스크의 성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면 이에 대하여 머스크는 생활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은 머스크의 행동 방식과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머스크의 전 부인은 머스크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아이작슨에게 자신의 성격에 대해 반성하면서 왜 자신이 드라마틱한 갈등을 유발하는지, 왜 항상 위기 대응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이작슨은 심지어 책에서 추측하기를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상업적 고려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를 메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대학 시절 머스크는 처음에는 캐나다의 퀸즈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의 동료 중 일부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전학을 가고 머스크 역시 그곳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펜대에서 당시 학생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리콘밸리로 가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에는 관심이 없던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에서 인턴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동안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에서 두 군데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한 연구소에서 전기 자동차와 우주 관련 에너지 공급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며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컴퓨터의 부상으로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연구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프로그래밍이 회로 기판을 납땜하는 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작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좋아했고 두 가지 일이 모두 그에게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의 경험은 머스크가 게임 제작에 재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그는 게임 제작에 큰 열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연구소에서의 작업은 큰 성과를 이룬 건 없지만 1994년의 이 인턴 경험은 머스크의 마음속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당시 머스크가 자신에 대해 세운 계획대로라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마치고 재료과학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해 전기 자동차의 동력을 제공하는 슈퍼 캐패시터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기회를 보고 그는 단호하게 창업의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펜실베니아 대학에서의 공부와 실리콘밸리에서의 인턴 경험이 합쳐져 단 한 해에 불과했지만 이 한 해는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이 엔지니어라고 느꼈습니다. 이 책에는 2021년 9월 월터 아이작슨이 스페이스X 회사의 회의실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난 과정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바로 인류 엔지니어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라고 하며 마치 명절을 축하하는 것처럼 흥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스크 주변의 엔지니어들도 그만큼 흥분되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이작슨은 머스크가 엔지니어들과 함께 로켓 디자인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부분의 무게를 줄이거나 저 부분의 비용을 낮추는 작업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머스크는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여 로켓 엔진의 일부 부품을 스테인리스 강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는데 일부 동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그들의 의견도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동안 분석하기보다는 직접 실험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교체하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의 부품을 스테인리스 강 재료로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생산 공장에서 머스크는 로봇 암의 속도가 너무 느려 생산 효율을 낮은 것을 보고 기술자에게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기술자는 로봇 암의 속도가 제조사에서 설정한 그대로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불만을 가진 머스크는 직접 코드를 다시 작성하여 기계팔의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머스크가 창업계에서 주목받는 제일 원리 개념은 엔지니어 기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리 법칙을 존중하며 기존 편견과 전통을 배제하고 반복적 실험을 통해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찾으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의 목표는 로켓과 전기 자동차 비용을 낮추는 것이며, 그는 자주 그저 모모일 뿐이잖아요. 물리 법칙을 깨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곤 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를 관리할 때도 그의 엔지니어적 사고방식 때문에 다른 경영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트위터 인수 전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진과 회의를 가진 일화가 나옵니다. 트위터 경영진은 가짜 계정이 사용자 수의 약 5%라고 추정했는데, 머스크는 어떻게 그 숫자를 확정지었나요? 더 구체적인 숫자는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트위터 개발자가 하루에 몇 줄의 코드를 작성하는지, 왜 트위터에는 2,500명의 개발자가 필요한지, 트위터가 서버 비용이 연간 10억 불을 지불하는데 가장 많은 컴퓨팅 시간과 저장 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질문에 대하여 경영진들은 대답하지 못하며 머스크가 인수를 위한 가격을 낮추기 전략이라고 트집을 잡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도 머스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관리하며, 그는 이러한 부정확함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머스크는 회의에서 자신의 관리 방식을 끊임없이 다른 직원에게 강조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됩니다. 첫째, 모든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라. 머스크는 누구나 그 요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하여 더욱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제시되더라도 그것을 제안한 구체적인 개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제기되었다고 막연하게 말하는 대신 특정 부서의 어떤 동료가 제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삭제 가능한 모든 요소와 절차를 제거하라. 일부 절차는 나중에 다시 회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머스크는 동료들에게 삭제한 부분의 10%만이 회수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충분히 삭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단순화하고 최적화하라. 이는 모든 절차를 최적화하는 것보다는 먼저 단순화한 후에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절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회전 시간을 가속화하라. 모든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앞에 3단계를 만족한 후에 회전 시간을 가속화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자동화하라.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불필요한 부분과 절차를 제거하고 문제를 선별하고 해결한 후에야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머스크가 연구개발과 경영 측면에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개선 과정 자체도 머스크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앨리슨 오라클 창립자는 스티브 잡스와 앨런 머스크의 성격 차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앨리슨은 이 두 사람과 모두 친분이 있으며 애플과 테슬라의 이사회 멤버입니다. 앨리슨의 설명에 따르면 잡스는 주로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집중했으며 제조 과정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반면에 머스크는 제조부터 공급망 관리, 거대한 공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잡스는 애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자주 찾았지만 공장은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머스크는 설계실보다 조립 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머스크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강한 열정과 관여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린 시절 즐겨 읽었던 과학소설 작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의 인터뷰에 따르면 머스크가 특히 좋아하는 작품으로는 하이라인의 엄격한 달,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더글라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의 스토리 배경을 살펴보면 엄격한 달은 달이 인류의 죄수들을 유배하는 장소로 설정되어 있으며 인공지능이 달 전체를 관리합니다. 유배지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인공지능은 결국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류를 구합니다. 파운데이션은 인류 문명이 전 은하계에 퍼져있는 은하제국을 이룬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제국의 전성기에 한 천재 과학자는 향후 3만 년 동안 야만하고 전쟁의 어두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은하계 변방의 황량한 행성에 기초를 세워 인류 문명의 불씨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은하계에 다양한 문명이 존재하고 지구가 그 중 하나로 사소한 위치에 불과하다는 설정입니다. 한 외계 문명이 은하계 간 초공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지구가 그 경로에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구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작품이 머스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모든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는 거의 이 세 작품의 주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류가 행성 간에 살 수 있도록 만든다. 둘째, 인공지능이 인류를 보호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셋째 목표, 즉 인류 문명의 불씨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머스크의 창업 역사를 살펴보면 그가 실제로 자신의 회사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각 회사는 그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을 통해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다중행성 문명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머스크는 믿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고 보링 컴퍼니는 혁신적인 고속철도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xAI는 인류를 보호하고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뉴럴링크는 뇌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람들이 악의적인 AI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머스크의 6회사 중 5개가 그의 궁극적인 목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머스크는 기술 진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문명에서 중요한 기술이 어떻게 잃어버려졌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인류가 지식을 적극적으로 보존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렸고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 후 항공우주 기술의 일부도 잊혀졌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페르미의 역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한 문명일 가능성에 대비해 인류 문명을 다른 행성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것이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중요한 진화 단계들을 언급하면서 다음으로는 지구의 생명을 다중행성 생명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목표가 시대를 초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가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목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작슨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질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이 전기만의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 전기를 작성할 때부터 고민해온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까다롭고 냉정하며 극단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잡스의 동료였던 워즈니악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그가 애플을 경영했다면 더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했을 것이며 직원들을 쉽게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도 매킨토시를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전기를 작성하면서 아이작스는 똑같은 질문을 고민합니다. 머스크의 말을 인용하면 저한테 모욕당한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기 자동차를 재발명하였고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친근하고 편안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과연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가 더 편안하고 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었다면 그는 여전히 우리를 화성으로 전기 자동차로 이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이작스는 책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들이 머스크의 복잡한 인생을 이해한 후 자신만의 답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마칩니다. 내용 이상입니다. 책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원본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